그냥 내가 D램을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그쵸.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실력이 푸럭 한번 나버렸네.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KBNT 최재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AMD의 X3D 계열의 CPU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인텔도 노바레이크에서 X3D와 같은 이제 수직 적층 캐시를 사용한다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고성능 CPU에서 이제 캐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시가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성능 CPU하고 캐시하고 이제 오랜 성장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도 PC 음방사 시리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한 번씩 껴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CPU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관점을 좀 바꿔서 캐시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CPU 성능의 발전 역사가 곧 캐시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캐시가 CPU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X86 CPU 기준으로 캐시의 역사와 캐시가 만들어낸 히트 상품, 캐시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올려두고요. 네. 그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거죠. 네. 메모리는 이제 전기가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장치로 다시 데이터를 보내는,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책가방이 저장 장치죠. 네.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두잖아요. 네네. 여기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책을 많이 쌓아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올려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책상이 좀 큰 책상을 선호합니다. 뭐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 다 깔아놓고 바로바로 집어올 수 바로바로 집어서 찾을 수 있고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D램도 크면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올려둘 수 있기 때문에 CPU의 처리 속도가 올라가죠. 메모리 용량이 크면 좋겠다. 네, 근데 문제는 책상이 너무 커져도 안 돼요. 그쵸. 그럼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2기가 메모리가 넘어간다. 속도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죠. 그 이상은 제 팔이 안 닿는 거죠. 메모리 얘기하니까 요즘 메모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배, 3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일부 분들이 메모리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댓글로도 봤는데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SSD 가격 폭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AI 때문에 대한 수요 때문에 D램 뭐 가격 폭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반은 맞는데 반은 좀 틀린 얘기거든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죠? 이 D램이 CPU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속도와 D램의 속도가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어야 CPU가 원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불려오고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는 CPU 속도와 D램의 속도가 1대1이 돼도 안 돼요. 2대1이 돼야 돼요. 2대1이 돼야 돼요. 네,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요. 그쵸. D램이 그것보다도 더 느리다는 거예요. DDR5가 보통 이제 클럭수로 따지면 5.6GHz, CPU가 보통 4에서 5기가죠. 그쵸. 그것이 6개에서 12개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6배에서 12배 느린 거죠. 그렇죠. 클럭 대 클럭만 딱 비교해도 거기다가 초기 P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CPU가 통신하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메모리와 CPU가 데이터가 1대1로 교환될 수 있을 만큼의 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 그 시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병목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병목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 병목을 통과해서 메모리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그 병목을 통과해서 다시 CPU로 가야 되니까 지금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안에 내장돼 있지만 네. 메인보드 칩에 있었기 때문에 메인보드 칩을 거쳐서 메모리를 갔다가 다시 메인보드 칩을 거쳐서 CPU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2번 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첫 번째로 해결했던 게 애플 아니었나요? 애플 맞죠, 애플. M1. 네, M1. 예. 그냥 CPU하고 같이 붙어버리지. CPU에 메모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자시고가 없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증명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죠. 또 인텔 루나 레이크. 그러니까 전력이 그렇게 낮은 전력을 쓰는데도 고전력을 쓰는 제품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올 정도로 메모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 나올 펜서레이크가 루나레이크의 대체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루나레이크의 장점은 그 아키텍처가 아니라 메모리가 붙어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장점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그 효율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번에 펜서레이크가 다시 회귀했듯이 이 구조를 가져가기가 PC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맘대로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네, 슬롯에다가 꼽는 것이 레거시이기 때문에 그 레거시를 지켜줘야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먼저 도입한 거고 그것도 굳이 해봤더니 단가가 너무 오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펜서레이크에서 뒤에서 분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캐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해결해보자 라고 나오는 게 SRAM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건 DRAM이고요. 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요거는 S가 생각이 안 나네. S 뭐죠?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내가 DRAM을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그쵸.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실력이 푸럭 한번 나버렸네.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학교 기술 시간에 배우거든요. D램은 휘발성이고 싸고 SRAM은 비휘발성에 비싸다. 네. 이것을 써서 해결해보자. SRAM을 써서. 그 SRAM이 캐시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캐시는 다 SRAM이에요. CPU하고 D램 사이에 병목 현상이 계속 있고 D램이 느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 캐시를 두는 거예요. D램까지 가지 않고 자주 쓰는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10번 불러왔는데 8번은 D램에서 불러오고 2번은 캐시에서 불러왔다라고 치면 2번만큼 D램을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그쵸. SRAM이 빠른 만큼 20%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확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쵸. 80386에서요 이 SRAM을 캐시를 만들어서 붙여요. 예, 최초로. 지금은 캐시를 붙인다 그러면 CPU 안에 회로에 넣는 걸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 밖에 있었나요? 밖에 있어요. CPU 밖에 있는데 네. 어디에 있냐면 메인보드에 있어요. 아우, 메인보드 복잡하다. 그 메인보드 한쪽 구석에 칩이 촘촘하게 꼽혀 있거든요. 네. 걔가 SRAM이에요. 걔가 캐시예요. 그래서 80386이 80286보다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키텍처 자체의 진보성 그리고 캐시 보통 이제 한 256KB 정도의 캐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문제는 SRAM과 D램의 속도 차이 외에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SRAM을 메인보드에 넣기 때문에 CPU에서 메인보드 칩을 갖다가 D램을 갈 것이냐 SRAM을 갈 것이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조는 바뀌지 않고 SRAM이냐 D램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은 빨라지긴 했어. 좋아. 만족은 했어. 근데 문제는 더 빠르게 하려면 이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드디어 CPU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80486이에요. 그래서 386과 486이 속도 차이가 나는 결정적 이유. L1 캐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CPU에 들어가면서 CPU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80486에서 드디어 캐시가 8KB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밖에 캐시가 또 있잖아요. 메인보드 캐시나 메인보드 캐시가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없애버릴 거냐 그러면. 이걸 계속 둬요. 그래서 캐시를 2개를 쓰는 거예요. 양쪽으로 쓴다. 예, 이중 캐시를 쓰는 거예요. 아. CPU에 들어간 캐시를 이때부터 L1 캐시 그리고 CPU 밖에 있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캐시를 이때부터 L2 캐시라고 부르죠. 명칭이 이때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이때 이 L이 네. 별게 아니에요. 뭔가요? 레벨이에요. 레벨이요? 네, 그냥.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1선 캐시, 2선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말로 따지면. 아주 자주 쓰는 데이터만 소량만 거기다 두고 웬만한 거는 다 밖에다 두는 거죠.
자주 쓰는 데이터는 다 L1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속도가 또 확 하고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이중 캐시가 등장하니까 이중 캐시 운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 기술이 발전하는데 얘는 L1 캐시에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얘가 L2 캐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하다 보니까 있죠. 예, 예. 그럼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져와야죠. 그게 프리패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바이패스. L1을 패스시키는 거죠. 혹은 L2를 패스시키는 거죠. 이거 패스 이거는. 그다음에 캐시 예측 기술. 어느 캐시에 얘가 저장돼 있냐. 뭐가 들어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캐시 적중률 50%막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적중률이 떨어지면 있는 이만 못 해요. 그렇죠. 못 맞추면 네. L1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없어. L2에 갔는데 없어. 결국에는 D램에 가서 저장 장치에 가서 불러온 다음에 다시 D램에 올려두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도 생기거든요. 더 느려지는 결과. 더 느려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때 80486부터 등장하는 게 이런 캐시 예측 기술.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래서 이 캐시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바이패스 시키거나 프리패치 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캐시 운영 기술들이 발전하는 때가 이때 80486대예요. 예. 한마디로 물류 기술이 좀 발전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 그 정확해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택배나 쿠팡에서 그 물류센터에서 막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당일 배송되잖아요. 그렇게 배송. 네.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나 그런 물류 창고들을 일정하게 놔두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니네가 배송해 그러면은 그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말은 되게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분해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빗대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CPU가 펜티엄 프로세서죠. 그 펜티엄 프로세서에서는 캐시가 2배로 늘어나요. 아까 8KB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16KB. 2배 됐네. 네. 근데 그냥 용량을 그냥 2배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네. 캐시를 2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만 저장해두는 캐시. 하나는 데이터만 저장해두는 캐시. 그래서 목적을 2개로 구분해서. 왜냐하면 캐시가 8KB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필요한 건 명령어인데 데이터만 거기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밖으로 나와야 그럼 되는.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캐시를 계속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정한 명령어도 무조건 들어가게. 일정한 데이터도 무조건 들어가게. 용량을 2배로 늘려서 2개를 만들어 두니까 속도가 또 확 올라가는.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네. 약간 전문성을 부여한 거네요. 예. 한 분은 작은 것만 하시고 하고 한 분은 무거운 것만 하시라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 이 다음 프로세서가 펜티엄 MMX 프로세서죠. 그 유명한 MMX. 네, MMX. 네. 또 2배가 늘어요. 그래서 88이었잖아요. 네네. 16, 16. 그래서 총 32KB의 L1 캐시가 늘어납니다. L2는 똑같아요. 펜티엄부터 펜티엄 MX는 같은 메인보드 사용하잖아요. 이게 AMD에서도 이 메인보드를 쓰죠. 네. 그게 소켓 7. 그렇죠. 네. L2는 똑같고요. L1만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CPU에는 L2도 들어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아직도 L2는 밖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L2는 언제 들어온 건가요, 도대체? 이제 L1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용량도 32KB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편해졌어요. 이거 속이 좀 편해요. 이제는 L1이 충분하게 제 성능이 나는데 이제는 병목이 어디서 걸리냐 이거예요. L2구나. 이제 L2에서 병목이 걸리는 거예요. L1은 이제 됐어. 문제가 없어. 신길라드목에서 인천 갈 때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D램보다 속도가 빠르고 캐시를 하려고 여다 넣어놨는데 얘가 속도가 느려버리니까 D램에서 가져오는 거나 여기서 가져오는 거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얘가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가 됩니다. 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펜티엄 MMX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펜티엄 MMX가 대학생 때라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166, 200이에요. 맞아요. 그 233 이렇게 네네네네.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펜티엄 프로세서가 60MHz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60에서 3배가 늘었잖아요. 네. 6318, 6318이니까 네네. L2가 느려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FSB가 느려서 이 고속도로가 느려서 그러니까 L1을 해결했는데 이 고속도로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비포 정도로. 비포장도로잖아요. 네.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양이 3배가 늘었는데
L2는 그대로인 거예요. 음. 이 FSB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펜티엄 3 가면은 이거를 133MHz까지 올리거든요. FSB를. 네. 그러다가 펜티엄 4 가면 400MHz 올리죠. 네. 그 다음에 800MHz 올리죠. 그 다음에 코어2 듀오 가면 1333으로 올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인텔이 QPI 도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링버스 나오고 해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제는 D램도 느려요. 그러니까 CPU가 속도가 3배가 빨라졌는데 60MHz에서 200MHz까지. 네. 근데 메모리 속도도 그대로. 음. FSB도 그대로. 음. 또 L2도 그대로. 음. 다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D램을 바꾸죠. 그래서 펜티엄 프로세서 때 메모리가 현재 SD램이 아니에요. 뭐였죠, 그러면? 72핀 10램.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핀 수가 달라요. 음. 그래서 메모리를 바꾸죠. 뭘로 바꿔? 그게 SD램. 예. 그 다음에 메모리가 바뀌는 게 DDR SD램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L2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L2 바꿔야죠. 예. 근데 문제는 L2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아, S램 비싸다 그랬죠. 예. 예. 비싸고 비싼 걸 넣은 만큼 효율이 안 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L2가 밖에 있잖아요. 예. 이 FSB를 통해서 캐시도 쓰고 D램도 쓰잖아요. 예. 어차피 병목 현상이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L2 캐시를 좋은 L2 캐시를 써봤자 아, 구조적으로 병목이 걸린 상태니까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상관없다는 거죠. 비싼 걸 쓰나 싼 걸 쓰나. 그리고 너무 비싸요 또.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더 들였는데 돈을 더 들인 만큼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효율이 안 속도가. 나오구나. 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이 L2 캐시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결론이. CPU에 넣어야 되는구나. 문제는 CPU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비싸서요. 메인보드에 있는 L2 캐시 SRAM은 속도가 CPU 속도의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FSB가 느리니까. 음. 그러니까 빠른 걸 장착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 빠른 걸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속도가 낮은 SRAM이니까 그나마 좀 싸. 근데 CPU에 넣으려면 일단 용량이 256kb잖아. 그렇죠. L1은 지금 32KB 들어가는데 그것에 지금 7배, 8배의 메모리를 또 CPU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가가 확 오르겠죠. 단가가 확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넣기만 하면 성능은 확 올라갈 게 뻔한데 CPU 칩이 요만큼이면은 256kg L2 칩이 요만큼인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집적도가 낮았으니까. 집적도가 낮으니까요. 예, 예. CPU 칩만큼 크기가 SRAM 크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칩 크기가 2배 커지잖아요. 그러면 칩 생산 단가가 2배가 오르는 저 거잖아요. 웨이퍼를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바깥에 두자니. 네.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느낌이. 그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네. 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다가 요때 새로운 제품이 하나 인텔이 기획을 하거든요. 뭐죠? 그게 펜티엄 프로. 워크스테이션. 예, 워크스테이션용. 야,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용으로 제품 우리 비싼 거 한번 팔아보자. 비싼 거? 다 때려박자. 그러면은 늘 수 있잖아요. 다 때려박자. 펜티엄 프로가 기본적으로 100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CPU도 있었고요. 그러면 SRAM 넣어도 되죠. 되죠. 요때 L2를 넣어야 되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텔이. 네. 왜냐하면 이거 넣기만 하면 성능은 확실하게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넣느냐면 네. 칩 설계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안 넣고요. 그거는 못해. 그건 못해요. 그거는 못해. 그건 너무 비싸. 네. SRAM 칩을 만들어요, 따로. 네. 그 다음에 CPU 칩도 만들어요. 네. 핀이 있는 데다가 패킹하잖아요. 2개를 붙여요. 아. 사진 나갈 건데 펜티엄 프로 사진 보시면 칩이 2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CPU 칩이고요. 하나가 SRAM 칩이에요. 근데 그 보시면 크기가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256kB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512짜리도 있고요. 1메가짜리도 있어요. 네. 온다이는 못 하고요. 최초로 적용을 하는데 패키징으로 도입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죠? 칩넷. 아, 요즘 이제 좀 핫해지는 칩넷. 그러니까 이게 칩넷이잖아. 결국에는 칩을 칩끼리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못하고 칩을 2개를 그냥 PCB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네. 패킹하는 거야. PCB 하나에 그냥 이렇게 딱 뽑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CPU가 5기가, 그럼 캐시도 5기가여야 되잖아요. 5기가를 회로를 어떻게 구현을 해? 그렇죠. 근데 이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속도가 200메가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200메가를 PCB에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칩넷은 안 되고. 그래서 속도도 1대1 속도.
200MHz면은 캐시도 200MHz. 그래서 L2가 딱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팔렸죠. 예, 이거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 펜티엄 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16비트 소프트웨어 이 호환성 문제. 그래서 32비트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16비트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면은 CPU가 바보가 되는 예, 이거를 개량한 게 펜티엄 2거든요. 네. 펜티엄 2에는 16비트 디코더가 따로 들어가죠.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데스크탑용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그렇죠. 데스크탑용. 그러면 똑같이 펜티엄 프로처럼 그렇게 할 거야?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가지고 얼마에 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너무 비싼데. 왜냐하면 펜티엄 프로는 150, 200만 원에 파는 제품이니까 칩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데 얘는 4, 50만 원에 파는 CPU에다가 SRAM을 막 붙여가지고 칩 패킹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넣긴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프로세서가 이 펜티엄 프로를 개량한 버전이잖아요. 네. P6 아키텍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를 개량해서 데스크탑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성능이 좋은 이유가 L2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인데 L2는 넣긴 넣어야 되겠고 넣긴 넣어야 돼. 넣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응. 라고 하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때까지 CPU는 다 우리가 아는 CPU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소켓에 장착하는 CPU. 네. CPU를 슬롯으로 만들자. 요 시대에 워크스테이션 계열 CPU가 다 슬롯형이었어요. 뭐 DEC 알파, 네.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스팍 한때 슬롯형이던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꼽는 거. 예, 꼽는 CPU. 그러면은 슬롯형으로 가자 우리도. 그래픽 카드처럼 PCB가 있고 PCB에다가 CPU를 만들어서 붙여요. 그리고 이 뒷면에다가 SRAM을 붙이는 거예요. 따로 SRAM을 사서. 근데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인텔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인텔이 SRAM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쿨러를 달아요. 그래서 패킹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SRAM 들어가지 않느냐 CPU에. 결정적으로 뭐가 해결된다? FSB를 통해서 메인보드 칩을 거쳐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CPU에 붙어 있잖아요. PCB를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PCB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티엄 2 처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 슬롯형에 슬롯 CPU. 패키징도 있고 뒤에 쿨러 있고 네. 그 구조가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인 거예요. 완전히 온다이는 못하고 FSB 밖에 있는 건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FSB 안으로는 일단 들여오되 온다이는 안 하고 그러면 요 L2 캐시 속도가 1대1이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PCB에. 네. 그러니까 절대로 1대1이 안 돼요. 1대1 하려고 하면은 펜티엄 프로처럼 가격이 폭등해요. 그래서 클럭을 2분의 1로 낮춘 L2 캐시를 대신에 용량을 2배.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일단은 L2 캐시 있으면 256KB 정도 들어가니까 512KB. 그래서 어쨌든 펜티엄 2가 처음에 성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L2를 FSB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놓고 이 L2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FSB가 병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D램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D램 속도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해피한 상황이 생기죠. 이게 이제 펜티엄 2가 이렇게까지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펜티엄 2에서 이제 패키징에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는 L2는 여전히 온다인데 이 온다인은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건가요? 여기 또 사연이 있어요. 이것도 사연이 야, 이것도 되겠네.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캐시에 사연이 되긴 야, 이거 하네.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캐시가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CPU 히스토리를 관통하는 역사가 이 캐시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CPU의 구조까지도 바꿔버릴 정도로. 네, 구조까지도 바꿀 정도로요. 문제가 뭐서 생기냐면 펜티엄 2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PCB 있고 CPU 붙이고 SRAM 붙이고 플라스틱 커버 패키징해서 쿨러까지 붙이잖아요. 네. 얘가 단가가 비싸. 그렇죠. 제조 단가가 네. 칩만 딸랑 만드는 것보다는 단가가 비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PCB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펜티엄 2가 비싸요. 펜티엄 2가 당시에 굉장히 비싼 CPU였어요. 한 4, 50만 원 이랬어요. 90년대 후반에. 네. 그리고 이 펜티엄 2 말고 싼 라인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B잖아요. 네. 저가 라인업. 저가 라인업 B잖아요. 네. 얘가 누가 또 틈새를 기가 막히게 찾고 또 들어오죠. 경쟁사 우리의 네, AMD. AMD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디어. 네. 그래서 나오는 게 K6예요. 97년 4월.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K6-2. 그게 98년 5월. 그러니까 이제 K6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매니아를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매니아들이 좋아하잖아요. 펜티엄 쓰던 메인보드에서 CPU만 떼고 꼽으면 돼.
지금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메인보드 안 바꾸잖아요. 네. AMD가 네. 웬만하면 네. 그거랑 똑같아. AM4랑 예, 얘는 소켓 7은 이게 소켓 라이센스까지 이게 AMD가 갖고 있어서 펜티엄 CPU를 떼버리고 AMD CPU를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펜티엄 2가 아니고 펜티엄 쓰던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AMD CPU만 사서 꼽으면 돼요. 희망 같은 CPU였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하고 똑같아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좀 저렴하게 PC는 좀 사야 되겠고 좀 저렴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AMD를 많이 써요. 근데 얘가 성능이 별로면 또 안 써요. 그렇죠. 성능이 별로 안 쓰죠. 근데 K6로 오면서 성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전자 K5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얘가 L1이 64예요. 많이 넣네. L1을 펜티엄 MX보다 2배 때려 박은 거예요. 여기서 속도가 한번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L2는 같은 거 쓰고요. 왜냐하면 펜티엄하고 같은 메인보드를 쓰니까 같은 걸 쓰고요. 아키텍처도 괜찮아서 속도가 확 하고 나왔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죠. 뭐죠? 게임 성능이 안 좋아. 부동산 수점이 안 좋아서 네. 그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는 오피스 사무용으로는 최적, 음. 게임용으로는 부적합 이랬단 말이에요. 얘가 10만 원대 CPU였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그래픽카드는 대신 부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용 조절로 비용 조절을 해서 이쪽에 몰빵시키면은 그거나 성능이 네. 똑같으니까 이것저것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이 쉬운 이제 AMD K6가 요 저가형 시장을 이제 막 계속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AMD가 점유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 그러니까 이거 인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격해야죠. 이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투입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제품이 없어요. 왜냐면 펜티엄 2만 만들었거든. 그렇죠. 그럼 클럭 떨어뜨려서 거기다 내놓으면 되잖아. 네. 근데 이 펜티엄 2가 제조를 CPU를 한 다음에 PCB에 붙여갖고 L2를 붙여서 패키징을 해갖고 쿨러를 붙여갖고 만들어내는 CPU인데 그걸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펜티엄 2가. 그러니까 이 인텔이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다? 게다가 이때는 인텔이 펜티엄 2로 오면서 펜티엄을 굉장히 고급 브랜드, 비싼 거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제서 또 펜티엄 2를 또 저가형으로 투입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브랜드 이미지 다 망가지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죠.